오늘부터 이제 기출문제풀이 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그 다음에 문항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서술 형식이 있잖아요. 이 형식은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제어가 중요하다. 주제어. 그래서 2013년도 중등 특수 추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문항을 보시다시피 주제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제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제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주제어를 주어로 쓰라, 주어로. 그래서 이 주제어는요, 한 문단을 쓸 때, 주어하고 결어는 반드시 주제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접속어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요런 단어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요건 그런 대로, 부득이하게 요걸 써야 한다면,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주제어를 접속사 대신에, 접속어 대신에 바로 이 주제어를 바로 이 접속어로 사용하면 아주 답안지가 충실해지죠. 그리고 이 주제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답안지를 쓸 때 그 주제어에 맞추어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제어를 바로 주어로 써라. 그리고 마지막에 끝맺음, 결어가 되겠죠. 요걸 주제어로 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중등 특수 출시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논술의 내용에서 IQ의 해석,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IQ 해석, 이것은 우리가 문항 분석을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쓸 때 이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IQ가 나왔으면 IQ 요 부분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IQ는 지능지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바로 지능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능의 이론들이 있죠. 요 부분을 전체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출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논술의 내용에서 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이 전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마치고 이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남으면 이제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마지막에 이 보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인접 분야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출 분석을 통해서 바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3학년도 이 중등 특수 이 추시 기출 문제 있죠. 요것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 새로운 이 달이 시작이 되면 그죠? 홀수달이 되면 바로 역대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죠. 나중에 이제 2015 이 정시가 되면 이 자유교육 관점의 교육의 목적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요것도 이제 자유교육과 관련된 것들 전체를 묶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 피터스와 그 다음에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1980년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시 이제 바로 자유교육 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 그리스와 이 로마에서 강조되었던 이 자유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980년대 바로 미국에서 바로 이 불었던 이 자유교육은 성격을 달리합니다. 다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지식교육이다라고 하는 점은 공통점인데 바로 강조했던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바로 1980년대는 바로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바로 교육 내용의 핵심이라고 제시했던 바로 지식의 구조 있죠? 바로 이 지식의 구조가 바로 핵심이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 사이학이 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2014 정시로 가면 바로 이 교육 사이학 이론에서 바로 기능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갈등주의적 관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 바로 기능주의적 관점, 그러면 바로 학교 교육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죠? 그 다음에 또 기능론적 관점만 여기서 시험에 나왔는데 이 기능론적 관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 이 여러분 서술 형식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자, 갈등론적 관점 있죠?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는 바로 자, 이 이론들도 정리하도록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그러면 바로 교육 사이학의 핵심이 되죠. 여러분들이 바로 학교 교육 사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교육 사이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루고 있는 파트가 뭐냐면 학교고 사회거든요. 그러면 학교 교육 사회에 대해서 바로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교육 사회학 파트를. 그래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사회 계층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과 그 다음에 갈등론적 관점. 그죠? 그 다음에 또, 자, 이 사회 계층 이동이 있죠. 이동. 그래서 사회 계층 이동을 바라보는 바로 기능론적 관점과 그 다음에 갈등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회 문제가 있죠. 이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바로 기능론적 관점하고 그 다음에 갈등론적 관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런 교육 사이학 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자, 정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교육 사이학에서 바로 시험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바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죠. 바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013년도 중등 특수가 되죠. 자, 우리가 1, 2월 달에 기초 이론반, 그 다음에 3, 4월 달에 기초 심화반, 이런 자, 이 반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바로 이 임용시험이 바로 2013학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바로 교육 행정하고 그 다음에 자, 교육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오늘 해설할 부분이 뭐냐면 매슬로우의 욕구 유계론이 되죠. 그래서 이 욕구 유계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직무 동기 이론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자,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다. 그래서 내용 이론의 지존이 누구냐면 바로 매슬로우가 되죠. 그래서 내용 이론들을 보면 바로 알더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허즈버그가 나오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 매슬로우가 한번 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매슬로우가 또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나온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이론을 할 적에는 반드시 누구를 먼저 봐야 된다? 매슬로우. 그래서 이제 허즈버그랄지,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랄지, 그죠? 이런 이론들은 전부 다 어디에 기초를 두게 되냐면 매슬로우의 욕구 유계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 얘기인데 아주 이 매슬로우 욕구 유계론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교사로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바로 교수 학습 지도하고 그 다음에 생활 지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시험에 나오게 되죠. 꾸준하게 시험에 나오게 된다. 매년 시험에 나왔다. 특히 이제 지금은요, 바로 임용시험이 정시 한 번만 실시가 됩니다만은 바로 2014년도, 그 다음에 2015년도가 있죠. 이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이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매우 중요하게 언급된 부분이 바로 교육행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임용시험에서 교육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10번 이상 읽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는 행정 파트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육과정 파트가 됩니다. 교육과정 파트. 그 다음에 이런 교육심리학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교수 학습 지도하고 공학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 기출문제는요, 바로 융합형으로 시험에 나와요. 통합형으로 시험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로 교수 학습 지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공학 파트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같이 묶어서 시험에 나오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 재작년에 있었던 2020년도 정시가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정착 수업, 그죠? 또는 우리가 이것을 정황 수업 또는 정황 교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묶어서 시험에 나왔냐면 바로 위키가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2017년도 이 정시를 보시면 바로 수업 설계가 나옵니다. 이 수업 설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제 수업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죠. 그런데 바로 최근에는 이 수업에서 무엇이 많이 활용된다? 바로 공학적 원리가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학적 원리를 적용한 수업 설계의 핵심이 바로 어느 파트가 되냐면 바로 공학 파트가 되죠. 교육공학. 이렇게 묶어서 시험에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교육평가 파트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육평가는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렇게 어렵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어떻게, 중거지향평가? 그래, 형성평가? 그 다음에 타당도? 그 다음에 자기평가. 여러분 자기평가 그러면 항상, 이 교육 사주를 생각하시면 됩니까? 구성주의. 그죠?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 자기평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행평가에서 매우 중시하는 바로 평가 중에 하나가 자기평가. 그럼 4개 파트가 되죠. 첫 번째가 교육행정, 두 번째가 교육과정, 세 번째가 바로 교수 학습지도 및 공학, 그 다음에 평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어디냐면 교육심리학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육심리학을, 예를 들어서 교수 학습지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공학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교육심리학 있잖아. 요 파트를 잘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심리학 파트를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많은 바로 수업이론가 그 다음에 학습이론가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전공에서 또 배우잖아. 여러분 교과 교육론에서. 여러분 피아제, 여러분 교과 교육론에서 배우죠. 그 다음에 비고치키 배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심리학, 특히 이 파트는 바로 교육학, 논술 시험을 대비해서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전공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봐줘야 하는 파트가 뭐냐면 바로 교육심리학 파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기출문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저장이 돼 있어야 돼. 저장이 돼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이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은 시험에 중요하지만 아직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묶어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 파트가 되는데, 여러분 생활지도는요, 일부가 바로 이 교육 사회학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생활지도에서 다루는 청소년 비행 이론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교육 사회학에 대해서는 어디에 묶여져 있냐면
사회 문제와 묶여져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묶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나중에 이 교육 사회학 파트,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할 때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설명이 되는 것이 바로 2014년도 추시에서 먼저 설명이 되죠.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생활지도는 그렇게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런다고 해서 제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제낄 수도.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5, 6월 달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생활지도 일부 파트를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핵심 키워드에서 또 한 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7, 8월 달 여러분 단원별 문제풀이 있죠. 여기서 또 한 번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9, 10, 11월 달 자, 이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핵심 내용 정리를 또 한 번 해야 되겠죠. 그때 역시 또 다루게 된다.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생활지도 파트에서는 공부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정 혜택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아마 학원에서 이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패키지, 연간 패키지가 있고 그 다음에 3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 패키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세운 모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항시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모토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는 글자 그대로 내 이야기만 듣자. 그리고 여러분 질문하면 대답만 하자. 그리고 나머지 필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필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거의 필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필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기에 집중하지 마라. 나중에 필기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바로 인터넷 강의로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정지를 시켜놓고 필기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직강을 수강하시게 되면 바로 인강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나는 인강만 들어야 된다. 직강 못 온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직강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한 달치, 아니 2달치 수강료만 내면 인강 공짜가 되니까 인강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수강료를 할인해 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KTX를 타고 매주 2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부담감을 여러분에 주고는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주소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카페 가입도 안 하니까 뭐 가입해봤자 뭐 질문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 카페가 모든 2인제 교육학 카페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가서 이 카페 검색을 하면 나와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공부는 이렇게 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1, 2월 달에 바로 첫 시간에 학과 습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바로 학과 그 다음에 습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학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제가 가장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2가지가 되죠. 2가지. 요 2가지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가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서를 10번 읽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요, 바로 9급 공무원 시험이 됐든 어떤 시험이 됐든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시험제도 중에서 가장 직렬이 높은 시험이 이 고시입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렇게 남아있죠. 이 고시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수험서 10번 못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0번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손인사 자락입니다. 여러분 손인사 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책입니다. 테마, 2인제 교육학 논술.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106페이지가 다문화 교육.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다문화 교육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또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부터 읽으니까, 자, 10페이지 보시면, 자, 4차 테마 1번.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10페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그 다음에, 1298페이지입니다. 1298페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책의 두께가 1298페이지다. 그럼 여러분 책 다 못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 바로 소설책이 있고 각종 책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자, 이 서문부터 시작해서 프리페이스 서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책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다 읽고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하게 연습이 됐죠. 그렇잖아. 그런데 더더군다나 나이 먹어서, 그죠? 할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오라는 것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여러분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10번 책을 읽는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번 그래도 읽어야 된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염자, 저를 보세요. 손가락에 침을 묻힙니다. 딱 묻혀가지고 10페이지 타이틀만 보세요. 테마 1번 산업혁명의 본격화.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응?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넘기면은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1298페이지까지 다 넘기는데, 제가 해봤습니다. 다 핸드폰에 딱 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38분 걸려요. 38분. 좀 속도를 빨리 하면 더 빨리 넘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느리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럼 한 번 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영역별로 이 기출문제를 딱 제일 앞부분에 탑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또, 자, 10페이지 펴요. 침을 묻힙니다. 넘기면서, 그죠? 오라, 여기 시험에 나왔는데, 항상 기출문제를 봐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쭉 보다가, 넘깁니다. 넘겼더니, 그죠? 넘겼더니, 자, 몇 페이지가 되냐면, 773페이지 보시니까 지능 발달이 나오네? 그럼, 지능, 시험에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자, 암호로 표시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응? 표시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871페이지 딱 넘기다 보니까, 오라, 기대가치 이론이 있네? 요거 시험에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일부러 기출문제를 찾아가지고 몇 년 동, 자, 추신과 정신과 요거까지 적으려고 하면 약간 흐름이 끊어지니까 일단 체킹만 해 놓으시라고. 그러다가 또 앞부분에, 자, 476페이지 보니까 메슬로우의 욕구위계론이 나오네? 그럼 또 체크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기억이 안 나잖아.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표시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부터 바로 체킹을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다 넘긴 다음에 세 번째 넘기겠잖아요. 그 세 번째 넘기기 전에 반드시 뭘 봐라? 기출문제를 봐라. 이때는 이제 바로 교육학 개론 파트의 기출문제. 그지? 그 다음에 교육 사회학 파트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행정 파트의 기출문제. 이렇게 나눠서 봐요. 그런 다음에, 교육학 개론 파트에서 기출문제가 없네? 패스. 그죠? 그럼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 그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 교육 사회학 파트 보시니까, 그래. 강의를 들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기능론하고 갈등론이라 그러더라. 그러면 바로 기능론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갈등론은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 딱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 딱 훑어보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 이런 형식으로 하다가 5번째, 6번째까지는 그냥 넘겨라. 그럼 넘긴 것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책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이 교육 심리학에 가면 정보 처리 이론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 할 때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눈이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두뇌, 뇌로 인식이 돼요.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에 짧게 스쳐갔는데 그것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복습을 하지 않으면 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두뇌, 뇌작용이다 그 말이죠. 뇌작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트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는 여러분 공부 방식의 차이가 되겠는데, 한 번쯤은 제가 했던 대로 여러분이 따라와도 아주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6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또 넘기는 겁니다. 또 넘기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왔지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정독을 하는 겁니다. 정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6번째부터는 중요한 파트는 정독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좋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5번까지는요, 일주일이면 다 넘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암기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암기가 필요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암기는 어떻게 암기할 거냐? 의도적으로 암기할 거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해해서 바로 암기를 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 공부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사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제일 먼저 인터넷 서점에 가서 서평을 읽어봅니다. 서평. 여러분 서평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서평을 한번 읽어봐요. 그런 다음에 저는 직접 대형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딱 봅니다. 그리고 머릿말을 읽어봐요. 서평을 쭉 읽어봤기 때문에 서평의 내용이 조각조각 내 머릿속에 남아있겠죠. 그럼 딱 머릿말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머릿말에서 왜 머릿말이 중요하냐면, 머릿말에는 이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가, 이유, 목적, 이게 다 남아 있어요. 그럼 이유, 목적이 나와 있으면 그걸 딱 파악한 다음에 그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그 책을 딱 스마트폰으로 찍어 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 가서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적에는 약간 수고로움도 필요해요. 수고로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임용시험은요, 여러분 5급 행정고시 아니면 외무고시 시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공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스타일대로 공부를 해 가시되 틈틈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임용시험요, 여러분들 1년에 딱 한 번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냐? 여러분들이 공부 방식을 고집해서 여러분 모든 공부 방식이 전부 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바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가 됩니까? 하루의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그죠?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시도해봐라. 시도해봐라.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논술 작성의 기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기출 문제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집니까? 주제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주제어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지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 시험지를 보면 답안지를 보면 초안
자반 작성지가 있잖아요. 항상 제일 크게 바로 주제어는 써놓으시라. 그래가지고 매년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시면 제일 밑에 배점에서 나와 있죠. 거기를 보면 논술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바로 해가 갈수록 이 논술의 체계 바로 아니면 해가지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 배점 기준을 제공하죠. 논술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리 프린트를 출력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출 분석 및 서술해 가지고 바로 나중에 서술 가면 1번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 이건 왜 붙여놓은 거냐면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실제 답안지를 작성할 적에는요, 1번 서론, 2번 본론, 3번 결론 이렇게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이 형식만 잘 갖추면 몇 점입니까? 5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표현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도 보잖아요. 내용이 얼마만큼 묻는 부분에 적합하게 답안지를 작성했느냐, 요거까지를 포함해서 5점이 돼요. 그럼 여러분 2013학년도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시험, 경쟁시험 배점에서 논술의 내용을 보세요. 논술의 내용은 IQ 해석, 그 다음에 기대가치 이론에 따른 원인 및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욕구이계 이론에 따른 원인 및 해결 방안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 그러면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내물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본문 단락이 몇 단락이 되느냐? 4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 특수 출시에서는 본문 단락이 몇 개가 됩니까? 본문 단락이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 3개. 그럼 제일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서론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결론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단락이 예를 들어서 한 30줄이다. 그죠? 그래도 반드시 여러분 본문 단락은 줄 바꾸기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줄 바꾸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본문 단락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본문 단락이 3개여야 되는데 4개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논술의 체계 총 5점이 되는데 바로 3개가 아닌 4개가 되니까 양을 많이 썼구나. 점수를 더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의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규정을 어긴 거야. 이것은 바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감점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0.3점 아니면 0.5점 이 정도 되겠죠. 바로 반드시 논술의 체계에 채점을 할 때 본문 단락이 몇 개인가를 반드시 본다. 반드시 본다. 요거까지를 포함해서 몇 점이 됩니까? 5점이 된다. 5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입 문장입니다. 여러분 도입 문장을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답안지 채점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거창하게 도입 문장을 만들어야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랬어. 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치는 연결, 융합, 협동이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도입 문장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입의 첫 문장 주어는 뭘로 하시라? 주제어로 하라. 주제어. 그 다음에 마지막 결어도 뭘로 하라? 주제어로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도 마찬가지. 주제어로 하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거창하게 새로운 이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2013학년도 특수 출시에서는 바로 본문 단락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제 3개가 되겠죠. 이제 4개는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다른 거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 요약 제시야. 요약 제시.
그래서 바로 서론에서 한 줄 정도, 그 다음에 본문이 바로 3개 단락이잖아. 그러면 바로 한 단락당 한 줄에서 한 줄 절반. 그러면 3개, 4개라고 가정을 하면 본문에서 몇 줄 정도? 6줄 정도. 짧으면 4줄 정도. 그래서 서론은 바로 한 줄 가져오고 본문 단락에서 한 줄 핵심을 가져온다면 5줄 내지 6줄 내지 7줄이면 된다. 이거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결론에다가 뭐 거창하게 뭐 새로운 내용을 쓴다. 이거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초두성 효과와 그 다음에 심근성 효과 이렇게 나오죠. 초두성 효과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서론과 관련이 돼. 그 다음에 심근성 효과는 뭐냐면 결론과 관련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간혹가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죠? 자, 대부분 학생들이 나는 답안지 완벽하게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잘 썼다고 하는 친구들은, 응? 그런데 막상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해서 나온 점수, 1차 점수를 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높게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형식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글씨체예요. 글씨체. 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형식입니다.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론에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느냐. 본론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약 제시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했느냐. 요거예요. 요거니까 여러분 이 형식만 잘 갖춰줘도 기본적으로 몇 점이 된다? 5점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본문 단락에서 3단락이 되는데 두 번째 단락, 예를 들어서 기대가치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못 썼다. 그러면 이것은요, 체계에서 점수를 깎은 것이 아니야. 논술의 체계에서 감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논술의 내용에서 보면 두 번째, 기대가치 이론에 따른 원인 및 해결 방안의 6점이잖아요. 여기서 점수를 까는 거예요. 응? 여기서 점수를 까는 것이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형식을 잘 갖추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라. 응? 그래서 이제 이 초두성 효과인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답안지를 잘 썼어. 그러니까 바로 채점위원들이 아무리 교차 채점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답안지는 첫 줄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읽어줄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러지 마라. 응? 자, 여러분들이 채점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를 채점위원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이에요. 응? 그러면 첫 줄부터 꼼꼼히 읽겠습니까? 채점위원도 사람입니다. 먼저 딱 답안지를 딱 보고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봅니다. 다 안 끝났네? 그럼 다음 장이 있는가? 또 넘겨봅니다. 다음 장 딱, 있네? 쭉 훑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 답안지를 놓고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딱 눈길 돌리는데 몇 초 걸리는가 보세요. 바로 그 몇 초 사이에 대략적으로 여러분 답안지의 성격이 딱 규정이 돼요. 채점위원들은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의 대학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고 선생님들입니다. 얼마만큼의 많은 답안지를 채점해 봤겠습니까? 에? 채점을 딱 해보면 어떻게 돼요? 대충 딱 여러분 글씨체만 보더라도, 여러분 형식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써져 있다 다 간파가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 보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 형식은 제대로 갖추어라. 그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첫 문장하고 결론의 마지막 문장은 좀 잘 써라. 첫 문장을 잘 쓴다, 초두성. 결론의 마지막 문장을 잘 쓴다, 심근성. 요겁니다.
자, 초두성하고 그 다음에 신근성은요. 자, 매월 자, 첫째 주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간략하게 자, 이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 출력에서 다운받는 2013학년도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먼저 이걸 발문이라 그럽니다. 발문. 자, 발문을 보시면 다음은 박교사가 담당 학급의 쌍둥이 남매죠. 철수와 영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 공식적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 뭐냐? 철수하고 영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철수하고 영일은 뭐냐? 우리나라 동화책에서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되죠. 이름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남매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요즘 아이도 많이 낳지 않는데 한 번에 자 남매를 쌍둥이로 낳았다. 그죠? 한 번에 끝내는 거지 않습니까? 좋다. 그래서 자 어머니와 상담을 실시한 사례이다. 박 교사가 기억해서 말했을 법한 바로 영희의 IQ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나중에 봅시다. 해석에 기반을 두고 영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입니다. 먼저 기대가치이론과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각각 활용해서 자, 핵심이 뭐냐면 영희가 학습 동기를 잃게 된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결과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해결이죠. 학습 동기를 잃게 된 원인과 그랬으니까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하면 왜 영희가 학습 동기를 잃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바로 그 해결 방안 쉽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 말입니다. 원인은 바로 IQ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습 동기를 잃게 된 원인이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러분의 IQ를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중학교 입학했을 때, 자, 그게 IQ 검사인지를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너의 IQ는 얼마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제가 IQ 검사를 한 평생에서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평생에 걸쳐 딱 한 번 IQ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IQ가 지금도 나의 IQ를 규정을 해요. 그 나중에 지능이론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바로 지능은요. 바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바로 학습을 통해서 바로 길러지는 기능이 있다는 것, 지능이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총 20점이 되죠. 20점입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발문, 본문 내용 이런 것들은. 자, 보시면 어머니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 동그라미 딱 떠서나. 선생님 동그라미. 거기다 써놓으십니다. 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다. 그 말이죠. 응? 근데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 국가공무원인 선생님이냐고, 그냥 여러분 호칭을 그냥 불러줄 때, 여러분들은 예비 선생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비 선생님에서 예비를 떼려면 어떻게 돼?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얼마 전에 외부 상담 기관에서 받은 철수와 영희의 지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 이제 저 어머니가 예의가 없죠.
그러면 왔어요가 아니라 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 이야기를 마쳐야 되죠. 그래 그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들도 어떻게 됩니까? 경칭어를 안 쓰죠. 그 다음에 철수는 IQ가 130이라고 나왔는데 그죠? 높죠. 높습니다. 130. 그런데 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IQ가 높지 않다며 시무룩해 있네요. 그런데 영희는 IQ가 99입니다. 여러분 IQ 99하고 여러분 130하고 그럼 이렇게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IQ 지수 그죠? 지능 지수는 곧 개인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겠다. 앞에다 학습을 붙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학습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 능력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IQ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을 바로 설명해 주는 개념이 아니다. 요즘에 바로 이 지능검사에서 그죠? 지능검사에서 영희와 철수가 동일 연령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 내에서 자 IQ가 어떻게 나왔느냐? 다시 말하면 IQ가 높게 나왔느냐 아니면 낮게 나왔느냐? 아니면 평균선에 있느냐? 바로 동일 연령 집단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개념이 뭐냐면 IQ 지수 이렇게 설명을 했죠. 항상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IQ는 곧 능력이 아니라 뭐다? 바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시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IQ 검사를 합니다. 요즘에 이 검사가요. 학습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바로 IQ를 검사하는 IQ 또는 여러분 능력 적성 검사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오해하신 게 뭐냐면 이왕이면 두 자리보다는 세 자리. 세 자리라면 바로 중간에 숫자가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는데 평균 범위에 있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 IQ가 130이니까 전교 1등을 해야 되고 IQ가 99니까 바로 이 꼴등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IQ 지수는 곧 능력 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나왔는데 자신의 IQ가 두 자리라고 속상해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가지고 있던 간호사의 꿈을 포기한다면서 간호사 백의의 천사죠. 그죠? 백의의 천사입니다. 요즘에 바로 한 2년 정도 아주 엄청 고생을 하고 있죠. 그죠? 존경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학교 공부는 철수보다 오히려 성실했던 아이가 더 이상 공부도 안 하려고 해요. 이 말입니다. 연 발문에 나왔던 거. 그죠? 바로 영희가 학습 동기를 잃게 된 원인은 바로 어디가 있습니까? 요 IQ 지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희가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바로 간호사의 꿈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Q 99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IQ 99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영희에게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전문가에게 직접 영희를 데리고 가서 전문가 의견을 듣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돼?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겠죠. 그죠? 자,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 박 교사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IQ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검사 점수만 알려주게 되면 지금 철수나 영희처럼 IQ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그런단 말이죠. 부모들의 학력이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학사, 석사,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IQ가 두 자리가 나왔다. 그럼 실망하는 부모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요, 자, 우리 아이들이 바로, IQ 검사를 해서, 자, 세심하게 100분이 다 분석해가지고, 아이의 적성 다 애고 나올 때 다 읽어봤습니다. 그럴 때만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 줬어.
야, 요것은 요걸 의미하고 이건 요걸 의미한단다. 어? 그래서 IQ라고 하는 것이 너의 학습 능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 공부의 성적이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는 것은 너의 노력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 IQ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IQ가 높은 아이들이 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번에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150 나온 애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은 뛰어나다고 말을 해. 요즘 애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IQ가 높잖아요. 너는 IQ가 높으니까 공부 잘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 인식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부터 잘못돼 인식돼 있느냐? 선생님부터 잘못 인식돼 있어. 선생님부터. 그 다음에 자, 아이들은 물론이고 일반 어른들도 IQ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대충 이제 앞으로 박 교사와 어머니가 상담을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담할지를 대충 이해가 되죠. 바로 IQ 지수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 선생님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요? 0의 IQ가 두 자리라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자, 박 교사입니다. 박 교사.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IQ 10부터 99까지가 다 두 자리인데 두 자리는 맞잖아. 그런데 IQ가 두 자리라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IQ가 10이다. 그죠? IQ가 70 이하다. 이건 뭐냐면 선천적으로 바로 학습 능력에 한계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0의 IQ는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이렇게 자 물어보게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 박 교사가 IQ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느냐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잘못된 결과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전문 상담가에게 바로 위탁을 해야 되죠. 위탁. 여기 상담의 원리에서 뭐가 됩니까? 전문성의 원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일단 박 교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자, IQ 지수를 구하는 방식은 RIQ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DIQ 방식이 있다. 그러면 RIQ 방식은 바로 생활연령분의 정신연령 곱하기 100이다. 그 다음에 DIQ 바로 지수는 웩슬러가 개발한 것인데 바로 평균을 100으로 평균을 100으로 그 다음에 자, 표준 편차를 15에서 16으로 한 점수가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RIQ 공식을 많이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웩슬러가 개발한 DIQ 점수. 여기서 D는 뭐가 되겠습니까? 디비에이션, 편차가 되는 거지. 편차. 편차 IQ 공식을 많이 쓴다. 그죠? 쓴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자, 100 평균을 기준으로 자, 플러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그지? 그러면 자, 플러스 1 표준 편차라면 15만큼 더 증가해서 1 표준 편차는 115.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5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5. 그래. 자, 첼수 0의 IQ는 어디에서 어디 범주가 됩니까? 85에서 115 범주가 되죠. 통상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해서 85부터 115까지는 정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정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상. 그러니까 박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0의 IQ 99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정상입니다 하는 근거를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걸로. 이 공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공식으로. 그래야 믿죠. 그래야 믿죠. 어머니입니다. 그렇군요. 더 높았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니네요. 그럼 철수의 IQ는 어떤가요? 이렇게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철수 IQ는 130입니다. 그러면 이건 좌우대칭형의 이 정상 분포 곡선이 되잖아. 정상 분포 곡선에서 평균이 얼마냐면 100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비율이죠. 마이너스 1 표준편차 플러스 1 표준편차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표준편차, 그 다음에 플러스 2 표준편차 이렇게 되지. 표준편차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표준편차, 플러스 3 표준편차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막 등급이 매겨지잖아. 그러면 TIQ 공식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지점수가 되죠. 그럼 먼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지점수 공식을 곱한다 그 말이죠. 지점수 공식. 그런데 이제 놔두고 그럼 평균 100에다가 플러스 15니까 얘는 115가 되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5 하니까 130이 되죠. 곱하기 3 하니까 15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가 돼? 45. 14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디만큼 위치합니까? 2표준편차. 2표준편차는 뭐 되겠습니까? 상위 2%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15씩 빼가면 되잖아. 15씩 빼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상담을 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된다. 언제부터? 2022년도부터. 응? 그 다음에, 자, 철수의 IQ 130은 철수 지능지수 검사 점수가 자기 또래 학생들 중에서 상위 2%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드시 뭘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 네?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편차는 68.26%만큼,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편차는 95%만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편차는 99%만큼, 그죠?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이 철수가 매우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수가 시무룩해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죠. 자, 어머니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요즘 연인 때문에 걱정인데 수업 시간에는 잘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의 가장 큰 걱정이죠.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똑같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만은 여러분 학교에다가 아이를 맡겨놓잖아.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을이 됩니다. 을. 또 다른 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된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아무래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이 뭐가 되느냐? 제발 공부 잘했으면 이라고 하는 거잖아. 제발 공부 잘했으면. 응? 그리고 열심히 했으면. 그죠? 열심히 했으면. 이게 바로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바로 바죠. 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영희의 경우에는 학습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께 실시했던 이 중간고사를 채점하는 중인데 영희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일단 자, 그 전에 성적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영희가 무엇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학습 동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영희가 성적이 떨어진 원인은 학습 동기가 상실되었다는 의미고, 여러분 학습 동기가 상실된 근본적인 바로 그 밑바탕에는 바로 영희의 검사 결과 나온 IQ 점수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이유를 알겠네요 라고 합니다. 알겠네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희가 바로 자, 간호사 꿈을 포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희가
IQ 점수를 잘못 해석해서, IQ 지수를 잘못 해석해서, 바로 IQ 99는 두 자리니까 바로 IQ가 낮다고 생각하고, 그 IQ는 무엇을 지칭한다? 능력을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능력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능력이 낮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로 성적이 올라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꿈이었던 간호대학에도 진학할 수 없다라는 바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은 뭐냐? 영희가 IQ를 잘못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다시 말하면 영희는 첫 번째 이렇게 써놓습니다.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 그러면 부정적으로 자아개념을 형성해놨기 때문에 영희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두 번째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효능감의 결여.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 믿지 마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자아개념도 그 다음에 이 자효능감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존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존중 안 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공부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성적이 떨어져요. 성적이 떨어지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나는 능력이 낮다고 생각해. 왜 능력이 낮아? IQ가 낮으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원망이 갑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죠. 왜 엄마 아빠는 나를 공부를 못하게 나를 낳아놨느냐라고 항의를 하죠.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라? 그럼 엄마 아빠 IQ는 낮은가? 여기까지 회의를 하게 되죠. 바로 뭐가 됩니까? 한 번 오해가 바로 계속적인 오해의 악순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영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아이들과 어렸을 적에부터 대화를 통해서 바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제어를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2014년도 중도 시험에서는 주제어가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바로 주제어가 안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IQ하고 학습 동기 유발입니다. 그럼 영희가 바로 IQ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희에게 먼저 IQ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돼? 교사가 담당해야 돼. 그래서 바로 영희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주어야 하겠죠. 그죠? 요 주제어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 주제어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 요걸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좀 쉬었다가 바로 요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